요즘에 많은 인식들이 뭐가 있냐면 결혼은 지옥이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상대방을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 너랑 자고 싶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외설적인 단어를 직접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같이 외식할까? 모텔에서 외식할래? 이런 거를 어디서 사용을 해요? 이런 단어들을? 요즘에는 반갑습니다. 하이톡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지식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요즘 불륜의 특징입니다. 불륜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들었던 말 또 들어도 흥미로운 게 불륜이잖아요. 왜 그런 걸까 궁금하지만 요즘 불륜에 또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바람 혹은 외도의 기준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불륜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실 때 뭐 다른 사람하고 카톡 몇 번 했다, 뭐 어디 가서 밥을 한 끼 먹었다 그런 주제로 온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육체적인 불륜이 있을 때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원을 가든 치료를 받든 그랬을 때는 보통 큰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밥 먹었을 때 이 정도로 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하다가 보면은요, 남성의 기준과 여성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성들이 바람피고 나서 굉장히 말하다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남성의 기준은 내가 성관계를 가졌냐 안 가졌냐에서 일단적으로 나옵니다. 성관계를 안 가졌으면 나는 불륜이나 외도가 아니었다라고 보통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관계는 좀 다르게 됩니다. 나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로 어떤 여성을 만나는 것부터는 이미 불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문제가 생긴 거는 뭔가 하면은 잤다 안 잤다 증거는 없는데 뭔가 만났다는 건 들켰어요. 그랬을 때 많은 남자분들은 격렬히 주장하십니다. 그냥 만났을 뿐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많은 여성분들은 격렬히 생각하십니다. 진짜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거만으로도 문제야. 그러면 또 남자들은 계속 그럽니다. 아니 관계 가진 건 아니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 관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네가 바로 문제야 라고 하면서 키웁니다. 또 변호사님이 보시는 불륜의 기준이 딱 정확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은 일단 내가 배우자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행동을 이성과했다. 그러면 불륜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남성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업소 가서 한 번 만났는데 그게 왜 바람이냐, 혹은 내가 연락을 주고받은 건 맞는데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하면서 이게 불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불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썸을 타는 정도 있잖아요. 유부남인데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어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면 빈번하게 연락하거나 전화통화를 뭐 1시간, 2시간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합리화하시는 게 나는 성관계 안 했고 연락만 했는데 이게 불륜이에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감정을 주고받았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불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법률적인 불륜은요, 뭐 성관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내 남편한테 이 남자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뭐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연락을 했다는 걸 밝힐 수 있느냐? 못 밝힌다. 그러면 그건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유부남이 나한테 호감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인 경우에 내가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항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저 유부남이 나한테 좋다고 하고 선물도 보내고 했는데 나는 그냥 받아줬을 뿐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싫지 않은 듯이 하고 시간을 보냈다면 나도 불륜의 대상자가 맞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도 봤어요. 등산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왜 그랬을까도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또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한 게 우리 세대와 약간 윗세대와 지금의 젊은이들은 정말 생각하기 다 다르잖아요. 같다면 더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불륜이 과거부터 꾸준히 많았던 건 맞는데 시작하는 경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산, 오프라인에서 일단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관계가 발전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우리 대부분 제일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오픈 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카페라든지 어플 있잖아요.
변호사를 하기 전에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어플이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플이 다양해요. 연령대별로 접근하는 어플들도 조금 많이 다르고요. 뭔가 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만남 어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픈 깨톡방을 하는 게 30대, 40대라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년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면 밴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먼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디 지역 사세요? 유부남이세요? 유부녀세요? 혹시 만남 자유롭게 가능하세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원하는 목적만 한 번에 딱 달성하고 헤어지고. 약간 단발성이 많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럼 왜 하필이면 뭐 등산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옛날에는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창회, 동문회 거기는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등산회 같은 경우가 잘 이제 모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등산 가면 보통 술 마셔요. 그런 다음에 등산 가게 되면 의외로 약간 흰경험 등산을 하게 되면 스킨십이 당연히 있게 돼요. 잡아서 끌어주고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또 되게 등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액티브한 경향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활동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등산회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등산회의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요새 또 등산회 버금가는 훈련회 많이 하는 곳은 동호회예요. 특히 뭐 이제 술 마시는 동호회들. 하다못해 임장 동호회에서도 바람 많이 나요. 맞아요. 임장.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지방에 땅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땅 보러 가서 그거는 보통 재테크를 위해서 하니까 아내가 돈 벌어보겠다는데 한번 보내주고 남편이 돈 벌어 보내주거든요. 그럼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땅 보다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제 있다가도 많이 생겨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바람 피는 사람들만 사용한 단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은연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상하다. 뭐 이런 신조어 있을까요? 옛날에 쓰던 은어는 토끼, 사냥꾼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등산에서 이제 불륜을 많이 할 때 그 여성을 산토끼라고 하고 이제 남자를 이제 사냥꾼이라고 하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보통 불륜을 하고 있는데 나 남편이 집에서 뭐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못 나가 이렇게 하거나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남편, 아내를 언급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집 1호가 뭐라고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생 또는 1호라고 언급을 하면 내 배우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을 위해서 불륜을 하는 거잖아요. 성관계를 하려고. 근데 나 너랑 자고 싶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외설적인 단어를 직접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같이 외식할까? 저녁에 외식할 시간 돼? 점심시간 외식 가능? 그러면 우리 마트에서 외식할까? 이렇게 하면 마트, 영어로 하면 empty잖아요. 호텔에서 외식할래? 만약에 내 배우자가 그거 봤다면 아니 마트 나 장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외식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분들이 특히 뭐 저 미녀예요 하면 예쁜 여자인가 미녀인가 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혼 여자. 저는 미녀인데 기남이랑 만나고 있거든요. 귀여운 남자. 우리가 또 톡할 때 급하면 응응 많이 보내잖아요. 네네. 이응이응. 근데 이응이응은 와이프. 와이프. 집에 누구랑 있어? 그러면 이응이응 하면 와이프랑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디서 사용을 해요? 이런 단어들을?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활동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남이가 이혼한다고 했는데 왜 이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기남이 기다려보세요. 이응이응이 곧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고민 상담을 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나의 불륜은 정당한데 너의 분류는 진짜 쓰레기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기남이가 가정이 불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만났을 뿐인데 너는 잘 살고 있는 집안을 왜 깨트리려고 해? 하면서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들과 좀 달라.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반복할까? 잘못된 거 알잖아요. 알긴 알죠, 대부분. 제가 느끼기로는 네. 잘못된 걸 알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건 잘못됐지만 네.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보통은 다른 사람이 바람 피웠다고 진짜 쓰레기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변호사님 제가 바람 피운 거 맞긴 맞는데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배우자가 저한테 잘 못해줬고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핀 거예요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든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인 게 정말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잘못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게 있을까요? 일단은 트렌드는 바뀐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함께 출발됐던 거고 보통 이런 것을 하게 되는 맥락들은 분노, 복수심, 저 사람이 이미 불륜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진짜 제대로 복수하겠다 이런 발로에서 시작했다가 자기도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하고 또 두 번째는 상당히 좀 낭만적인 토대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정서적 결핍이 있는데 되게 무료하고 이 사람 보고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고 내 정체성이라든지 매력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정서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극 추구를 동반한 불륜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좀 충족하는 단발성으로 만나고 처음부터 목적이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건 마치 하나의 중독적 경향처럼 생리적인 반응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세요? 전 두 번째가 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만나보면 정서적 결핍에 의한 낭만적 외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보통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자기네들이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입으로 나눠요. 몇 가지 타입으로. 첫 번째는 두 집 살림형이 있어요. 내가 아내가 있잖아요. 꼭 아내랑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도 무너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있고 다른 상대랑 불륜하게 되면 아내랑 헤어지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은 헤어지고 아내하고 비슷한 상대랑 결혼해요. 그러나 두 집 살림형의 특징난 점은 뭔가 하면은 그런 대로 오래 가요. 두 번째는 탈출형이 있어요. 너무너무 삶이 답답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불륜이 탈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건실하던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부터 뭐 바람을 피게 된다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형은 이제 섹스 중독형이 있어요.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섹스 중독형이 있고 맨정신에 하지 못하는 섹스 중독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하지 못하면 술김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진짜 건실하게 잘 살아요. 진짜 바람 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바람 피워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또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와요. 다시는 안 하겠대요. 그런 다음에 4년 있다 또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울증이 있을 때마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은 4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심한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남자건 여자건 그동안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좋아서 돈 벌었거든요. 갑자기 자기는 완전히 가족을 위한 돈 버는 기계래요.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답답해요. 애들하고 있어도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일 때의 성욕은 약간 애매하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일 때 배우자에 대한 성욕은 뚝 떨어져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성욕은 올라가요. 실제로 보셨을 때 남자분과 여자분의 바람의 이유 비슷한가요?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남자분이 불륜을 할 때 딱 그 마인드는 뭐냐면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인정받지 못해 하는 인종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직장 내에서 자기보다 훨씬 어린 그냥 일반 사원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는 집에서 당연히 같이 사니까 아 여보 이거 좀 해. 아 왜 이렇게 못해? 기대하는 게 많고 편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 세게 하고 남편 잘했다 으쌰으쌰 못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너무 멋있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데 그걸 밖에서 채워주면 뭔가 내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밖으로 가서 외도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흔히들 표현하는 것은 사랑받는 느낌이라고 하죠. 배우자가 나를 보면 그냥 대면대면 한 것 같고 내가 뭐 예쁘게 입어도 그냥 그래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애기 엄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만난 그 사람은 내가 뭐만 해도 너무 예쁘다. 어쩜 그렇게 매력이 있어?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더 받고 싶다 해서 그때 바깥으로 외도를 하러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원장님 그랬으면 과연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면 다들 스포츠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내 앞에서 진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외도도 결국은 섹스 중독과 섹스 중독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스 중독인 사람은 섹스를 할 때 느끼는 본인의 굉장히 쾌감과 욕구가 만족되고 해방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섹스 중독인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불륜을 갖다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일종의 수집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도 하고 이런 사람이랑도 하고 이런 사람이랑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랑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 중독형의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는 한 사람이랑 그렇게 오래 유대관계를 맺을 때까지 안 돼요. 그 전에 지겨워져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추구형은 어디에서 나오냐
뭐냐면은 내가 A라는 관계에선 얻지 못하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랑 있을 때만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에서 오게 되는 분류는 상당히 관계가 오래 가요. 끊어내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그런 유형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 하나의 불륜에 의한 거를 갖다 본인의 매력도와 동일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여성이 나를 일정 부분 좋아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B라는 다른 여성이 나를 갖다 좋아하는 거를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상대방을 유혹하려고 하고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들이댐과 끼부림에 남이 나한테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징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짧게라도 자꾸 밖에 나갑니다. 쓰레기를 계속 뭐 나눠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러 오고 아이고 이거 또 있네 쓰레기가 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고 담배 사러 갔다 오고 맥주 사러 갔다 오고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현저하게 는다. 그리고 먼 놈의 친구가 계속 생겨요. 집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뭔가 핑계들이 주말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약간 확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에서 자기가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상하게만큼이나 빤히 걸릴 만한 행동을 실제로 거짓말하다 걸리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립스틱 같은 거를 자국을 충분히 자기가 지우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남겨놓고 온다든지 걸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토대가 있었을 수도 있죠. 또 그만큼의 어떤 요소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내가 너 아니면 살 사람 없는 줄 알아? 약간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내담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걸 원래 정상적인 부부였다면 모를 리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바람이 제일 많이 발각되는 그 시기가 불륜이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가장 많거든요. 뭐 1년, 2년 장기간 불륜의 경우가 아니고 정말 극초기에 들키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내 배우자가 평소랑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남편한테 분리수거 좀 하고 와 이러면 귀찮아서 그거 나중에 좀 하면 안 돼? 이러던 사람이 굳이 분리수거 한번 따로 하고 갔다 왔는데 혹시 음식물 쓰레기는 없어? 하고 또 나가고 굳이 애들 간식은 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속옷 같은 것도 사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내가 뭘 또 사. 당신이 사다 주면 알아서 입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 요즘에 속옷 이런 거 너무 아저씨들이 입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써 있는 거 좀 예쁜 거 좀 사주면 안 돼? 왜 굳이 새 속옷을 집에 맞아요. 진짜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왜 입어야 되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야근한다거나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면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나 또 못 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근스당 나오겠지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짜증이 없어지고 밝아졌다.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변해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변화죠. 근데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그걸 나랑 같이 있을 때 보여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돈다던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의심하거나 갑자기 왜 이 속옷을 입지 하고 이렇게 바로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바뀌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느낌이 쎄하다 이러면 이 느낌은 높은 확률로 맞을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배우자는 서로 긴밀하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에 정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안 하던 행동을 그쵸. 갑자기 다수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바람 피우는 거야?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는 마세요. 왜냐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말에 뜨끔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수상하면 오히려 한번 지켜보세요. 이게 정말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일지 아니면 요거 봐라 이런 거일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속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수십 년간 함께해온 배우자가 어찌됐든 간에 나 배신한 거잖아요. 약속을 어긴 거고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그 분노, 상실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런 피해자분들께 해줄 수 있는 조언이 현실적인 조언도 있을 것이고 좀 심리적인 조언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피해를 당한 직후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불륜의 대상자 혹은 배우자에 대한 분노
분노도 당연히 있지만 생각 외로 자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니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뭘 채워주지 못했나? 나 때문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맞아요. 정말 내 배우자가 설사 나한테 섭섭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대화로 풀어내고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건 배우자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해자의 시각에 그 패러다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 매우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네. 가해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네. 그렇지 않다. 네. 잘못된 거다. 우리가 요즘에 많은 인식들이 뭐가 있냐면 결혼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주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꼭 붙어 다니고 또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오히려 로맨틱한 환상을 항상 간직하는 거. 아우,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면요, 오히려 심장이 뛰릴 만한 행동들을 조금 더 같이 경험해 보는 거, 취미 활동이라든지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서로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을 유지하는 것, 보존하는 것, 매우 중요한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한 불륜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서로에 대한 어떤 규칙,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둘 사이가 잃어버린 것, 그것을 되찾는 것,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정서적 결핍에서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관계의 회복, 관계 안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 연결성이 많은 폭풍들, 어려운 것들, 어떤 트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그걸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우산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누가 이렇게 불륜 때문에 속상해서 오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보통 많으세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욕하고 때리고 마음대로 괴롭히라 그래요. 왜냐?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드럽게 넘어가 주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요, 이혼 못한다 그래서 바보 아니에요. 다들 이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왜 이혼을 못하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동네 강남에 집이 있어요. 뭐 40억. 그 40억 중에 25억쯤은 대출이에요. 15억 남아요. 그건 15억 이제 반 갈라요. 그 7.5억으로 내가 과연 강남에 또 살 수 있냐? 살 수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하고 우리 아이가 학령기 아이잖아요. 걔 내가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 요거 갖고 전세 없고 뭐하고 진짜 100억이나 200억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이요, 실질적으로 내가 전업주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완전히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이전에 이혼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거를 주변에서 막 왈가왈부하면서 뭐 이 바보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하는데, 현재 우리 집의 생활 형편으로는 남편이 그래도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참고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굉장히 훌륭하고 엄마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바람을 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제 잘해주면은 내가 잘해준 거에서 탐복을 해서 바람을 못 피겠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괴롭히면 안 피겠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느냐 안 피느냐는, 남편인데 아내가 바람 피웠다, 아내의 요소가 훨씬 더 커요. 아내인데 남편이 바람 피웠다, 남편의 요소가 훨씬 더 커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성욕을 갖고 있느냐 사람끼리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랑 관계없이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태도가 그렇게 불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결혼을 참아주는 거는, 우리 배우자가 바람 필 확률이 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0에 근접할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바람 필 시간을 없애는 것과 바람 필 돈을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나 다시는 바람 피지 않을 거야 하면은, 그때는 배우자한테 바람 필 시간과 바람 필 돈을 갖다 전부 다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응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다시는 바람 필 생각도 없고 바람 필 확률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 안 피지, 그러나 돈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나 출장도 있고 뭣도 있고 어떻게 계속 너랑 연락해? 그 사람은 바람 피지 않겠다고 할 때도 진심이지만
결국은 바람필 수 있는 기질에 있는 사람이 바람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바람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거나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자식 핑계를 대요. 아니 이혼하고 나서 내가 성관계 갖고 싶어서 내가 재혼했어요. 그런데 다들 말을 뭐라고 하냐면 되는데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해서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해서요. 아이들은요 절대로 재혼해서 엄마 아빠 데려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누구 데리고 와서 뻔히 눈치 주면서 하는데 어떻게 애가 거기다 대고 나 저 아줌마 아저씨랑 나 안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 이혼한 집의 아이라는 게 불리할까 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엄청난 큰 실망을 가져오게 돼요. 나는 그렇게 억지로 이혼 안 하고 엄청나게 참고 이혼 안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데려오는 우리 아이의 배우자는요. 이혼한 집 자녀일 확률이 40% 정도가 돼요. 요즘 이혼 많이 해서. 내가 그래서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돼! 나는 네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갖다 듣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난 참았는데 저 집은 이혼했으니까 저런 집이랑 어떻게 결혼하는 순간 나는 자식과 왼수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미성년이고 우리 아이가 교육을 해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혼하게 되면 우리 아이한테 안 좋아라고 해서 이혼을 안 하는 거 훌륭한 결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결국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자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또 부모님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피고 이혼을 갖다 했을 때 아이가 삐뚤어 자랄까봐 되게 걱정해요.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해도요, 큰 영향 안 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배우자가 바람피고 이혼했을 때 삐뚤어 되냐 되지 않느냐는 이혼 자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모냐가 가져와요. 우리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나 스스로는 굉장히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를 숨 막히게 해서 항상 자녀를 화나게 하는 엄마였어요. 이혼하고 자녀는 엉망으로 지내요. 나 자신은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술주정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사는 부모가 어떤 부모냐가 그 아이의 삶을 더 비참하게도 만들고 더 행복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혼을 하는 게 우리 아이와 모든 행복을 위해서 좋다고 했을 때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삶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괜히 이혼을 하지 못하고 남편 혹은 아내의 불륜을 참으면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소문날까봐 못하는 거, 그거를 갖다 아이한테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어, 아빠한테는 너밖에 없어, 아이를 불행에 빠뜨리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제발 자녀나 우리 부모님한테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불륜이 일어나는 양상들 그리고 바람피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 안에서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또 꼭 알아야 되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지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부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애할 땐 되게 좋은데 결혼하면은 되게 안 좋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 일이 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서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되돌리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진짜 제발 모두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부부 사이에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제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때로는 굳이 그런 말을 해서 오해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변호사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예비 배우자의 이거는 확인한다. 있을까요? 첫 번째는 냉정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해서 하나씩 떼보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떼봐 이런 얘기는 해보셨을 텐데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면 전혼 이력이 다 나오거든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돌싱도 많고 그게 흠이 아니기는 하죠. 그런데 흠이 아니라고 해서 숨길 이유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밝혀야 되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나는 굳이 안 말했을 뿐인데 말해야 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나요? 네, 맞아요. 이거가 이혼이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까? 네, 그럼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 취소 사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속인 경우에는 사기 결혼으로 봐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혼 사실, 전혼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 범죄 사실, 그리고 뭐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학벌이나 직업을 속이는 경우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게 혼인관계 증명서고, 두 번째에는 채무 현황 있잖아요. 생각보다 결혼을 준비할 때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고 급여가 얼마고 내 채무가 얼마 있어, 이걸 오픈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나 한 5천만 원 모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통이 1억이 있다던가.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뭐야, 빚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 현황을 깔끔하게 모두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하던데, 건강검진을 그냥 같이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 서로 그냥 새롭게 출발하고 뭐 이제 자녀 계획을 가질 때 같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난임 부부가 많잖아요.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게 있는데, 난임이다 하면은 나 그러면 뭐 결혼 안 했어 이러고 괜히 이걸 한 사람이 유책으로 몰아가면서, 한쪽이 조금 안 좋은 경우에 괜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뭐야, 내가 큰 죄를 지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혼 사유는 절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뜯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그냥 서로 안전하게 건강 체크하는 차원에서 검진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부면 뭐 비밀이 없어야지, 이건 아니라 또 그래도 부부 사이에 또 숨겨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정말 이거는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나 자랑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부부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부부가 사실은 공동체이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면 우리 가족이 다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쪽의 배우자는 엄청 잘 나가는데 다른 한 측의 배우자는 지금 뭔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능력이 높은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잘 나가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자면 아이를 보면서 진짜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게 사실 나 닮아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표대는 보통 배우자 한 명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 사람이 무능력하고 정말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넌지시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부가 사실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유일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사실 공통사가 별로 없어요. 성별이 다르죠. 친구가 다르죠. 다 달라요. 또 가정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뿌리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너무 이 부부 사이에서 화가 나거나 내가 열이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지,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좀 비아냥거리는 거,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사실은 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도 부부 사이에서 엄청나게 되돌리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 부부 사이가 있더라도 부부의 어느 한쪽에 약점이라든가 컴플렉스에 관계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조심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싫어하는 눈치 보이잖아요. 그럼 또 두세 달 안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잊어먹으면 또 하다가 그러면서 사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인 거죠. 야, 내가 그냥 남의 얘기 한 거 같고 넌 왜 그렇게 열받아? 자격지심이야? 하는 순간 이건 이제 완전히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배우자가 언짢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헤아려 주자. 혹시 배우자에게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제발 모두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 하는 배우자의 험담,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전달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야, 너 저번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며? 우리 엄마 그거 진짜 너 별로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내 배우자의 험담을 하는 걸 그냥 내 선에서 듣고 흘리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왜 당신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좋지 않은 말들은
일은 내 선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그리고 구조 옮기지 말자. 네. 그거랑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죠. 네.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보다 결혼한 이후에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연인 관계처럼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직설적인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다고 해서 여보 이 원피스 어때? 그런데 뭔가 터지려고 그래. 부부라고 해서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는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좀 놀리는 형식으로 집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부간에 우리는 굉장히 솔직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는 둘 사이의 갈등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가족의 뭔가 험담을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정말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정말 화나고 난리 나고 심지어 갈등이 거의 해체될 위기에 처한 그런 경우들도 봤고요. 또 하나 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를 험담하는 거. 당신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화를 거의 끝까지 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 부모와 당신이 똑같은 부류다. 아유, 그 애미 그 자식이네. 약간 이렇게 말하는 투가 어떤 부부 사이에서 치유가 안 될 만큼의 벽을 형성시키도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넓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직장이건 어디건 되게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부부끼리 서로 얘기하고 위로받아야지. 그러나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도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내가 얘기해도 돼. 이런 얘기 들어주라고 있는 게 남편이야. 이런 얘기 들어주라고 있는 게 아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얘기해요. 우리는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저 사람도 우울해지고 걱정할 것 같다 그러면요. 가급적 안 하는 게 사실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걱정 안 시키게. 그러나 그 걱정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화를 낼까 봐 걱정이 돼서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돈 문제가 많이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코인이건 주식이건 했다가 돈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통들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면 너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대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는 결국 들어서 싫어할 만한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비밀의 측면에서도 궁금해요, 원장님. 혹시 가족이니까 정말 비밀이 하나도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무 이유나 아무 목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그러면 저기 가. 그냥 이러고 가는 걸 좋아하지. 어디가 그랬을 때 나 어디가 하고 가르쳐주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내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주는 게 싫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 안 알려주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협력의 동물이라 그러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 패를 전부 드러내 보이지 않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자체가 진짜 별다르게 나쁜 뜻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휴대폰에 비밀 해놓는 게 꼭 바람 피려고 뭐를 감추려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게 편한 거지 이거를 남이 알게 된다는 게 싫어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대고 부부는 비밀이 전부 없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부부싸움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적당히 살다가 이혼해야지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백년해로를 꿈꾸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텐데 살다 보니 싸우는데 너무 바쁜 분들 많아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만났을 때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소개팅하게 됐을 때 막 추리닝 입고 이도 안 닦고 그렇게 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스토랑 가면은 사실 누가 치워주잖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의 변곡점이에요. 로맨틱한 지점에서 레스토랑에서 무엇인가를 먹었던 우리 연인이 이제는 작은 것만 해도 설거지는 누가 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남게 되죠. 그리고 감정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로맨틱하고 정서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서로를 굉장히 이상시해서 보았던 그 지점이 역설적이게도 상대의 못한 점 이런 것들이 더 유독 좀 눈에 띄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시 하나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런가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결혼 앞두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되게 관계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관계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우선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이 있죠. 이게 둘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관계적인 사람인데 남편이 거의 막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남편은 너무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 내가 가면 너무 차갑다. 너무나 거절감을 준다. 이런 포인트들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을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 변호사님은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결혼하고 나면 생각보다 힘들고 슬픈 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낳아보고 육아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해결하는 부부도 있는가 하면 아 너무 힘든데 왜 이걸 안 도와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 해결해 나갈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고 어찌됐든 같이 선택해서 한 일인데 배우자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꿈꿨던 결혼은 뭔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알콩달콩 이런 거 여행도 같이 가고 기쁜 순간 함께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결혼은 생각보다도 현실적인 게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노력하는데 내가 그거를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던가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연애할 땐 되게 좋은데 결혼하면은 되게 안 좋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애할 때는 서로 약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쁘면 며칠 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멈춰요. 둘 중에 한쪽이. 결혼하면은 매일 봐야지요. 매일 보니까 이제 이게 식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 일이 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는 하루도 안 빼고 보냐 안 보냐예요. 또 이제 두 번째 차이는 연애할 때 진짜 잘 지낼 때는 둘이 재밌게 놀 때는 잘 지내요.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불행을 견디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둘 다 별로 불행을 견디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인내력이 약한 상태에서 불행이 닥쳐오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그냥 그 불행이 지나갈 때까지 매년 싸워요. 그게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은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별로 안 싸워요. 결국은 이게 성격이 얼마나 다르냐, 뭐가 얼마나 다르냐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불행 앞에서는 우리는 약해지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는 똑같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서 최종 한 단계가 있게 돼요. 이건 동거일 땐 상관없어요. 이제 시댁과 친정과 결부가 되지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분들의 환경과 인격체가 이제 우리한테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경계가 침범당해도 좋은 분들은 잘 살게 되는데요. 어차피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친정하고도 별로 안 친해요. 나 실제로 내 삼촌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한 상대방 집에 삼촌이 있는 모임에 안 간다 그러면 난리 나요. 그건 얘기하거든요. 나도 이쪽 안 가니까 너도 가지 마. 그럼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배우자의 가족이 끼어들게 되는데 앞의 요소에서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잘 포용하지 못하면서 결혼해서 돈도 더 많이 쓰고 행복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살림도 쪼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싸우게 돼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잖아요. 불행을 견디는 힘을 혹시 키울 수 있는지 타고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느냐 아니면 타고나는 거냐 이게 사실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행하면 디프레션 우울증이 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불행해도 디프레션 우울증이 될 때랑 디프레션 우울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행이 닥쳐온 다음에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내가 우울증에 걸린 줄 잘 몰라요. 왜냐? 다 이렇게 된 거야. 불행하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고 또 우울증이 나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5, 6년 잘 살았다는 거는 두 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디프레션이 생겨서 인내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해줘. 그럼 보통 때는 해줬거든요. 인내력이 없어지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해달래. 그렇게 되고 보통 때는 마음속에서는 아 저거 하는 거 진짜 싫은데 하더라도 옛날에 참았거든요. 지금 야 그거 좀 그만해.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나 자신이 부유해지고 나 자신이 자신감이 있어질수록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도 커지고요. 불행을 견디는 힘도 커져요. 그러면 이혼까지 가도록 하는 갈등의 뭐 순위를 매기자면 좀 눈에 띄는 거. 내가 볼 때 이거 같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불륜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보통은 통계적으로도 1위는 사실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변호사들끼리 그냥 얘기할 때는 그 성격 차이의 성이 성관계의 성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많이들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불륜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에 내가 불륜으로 이혼했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람을 피웠던 상대방이 그랬던 간에. 그래서 이걸 그냥 성격 차이로 퉁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용서하고 넘어가도 계속 마음에 병이 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에는 그때 그 불륜에서 시작한 불화로 돈다가 이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1위는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화가 났어 일단. 어떻게 해야 그래도 현명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싸움에 진입하게 되면 감정의 도가니이기 때문에 그때는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룰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부부간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부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서로가 관계가 돈독한 토대 안에서 법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에 기반되어 있는 약속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는 공동의 일기, 규칙들 이런 것들을 같이 노트에 적고 하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힘이 되냐. 근데요 여기서 적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일어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욕하지 않기,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기, 싸움했을 때 어떤 선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땐 어느 지점에서 그게 깨지기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그 감정의 폭이 지나갔을 때 다시 그것을 합의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오래된 그 규칙이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아 맞아. 이건 선을 넘어가는 일이야. 우리가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이 규칙을 계속 써왔잖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자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들으면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날 만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에서의 규칙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부부 싸움이 심화돼서 이혼을 결정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 싸움의 직접적인 내용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싸울 때 이렇게 안 하면 이혼까지는 안 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 싸움의 방식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막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이 상황을 종결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 이런 배우자도 있고 아니 나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말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참았다 해결하는 게 좋은 스타일인데 옆에서 계속 몰아치면 오히려 그게 더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쪽은 난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잠수 타는 것 같다? 그럼 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되는 타입이고 이쪽은 몰아친다면 서로 그걸 좀 조율하면서 싸움의 방식을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논의하면서 내가 왜 지금 말하기 싫은지를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꼭 거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싸울 때 우리가 요즘 그 메신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메신저로 싸우는 건 좀 안 해야 된다. 맞아요. 메신저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어. 그런데도 다음날 새로 대화 시작하려고 하면 이전 깨톡방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면서 아니 보니까 또 열받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굳이 이걸 메시지로 하면서 서로 같은 집에 있는데 나는 안방에서 배우자는 거실에서 하면서 막 메신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대화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야 대화 잘 하라는 거 너무 흔한 말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사람들은 가장 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걸 놓쳐가지고 갈등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법률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레벨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해요. 첫 번째 레벨은 아주 사소한 다툼이 있어요. 부부가 그런대로 행복한 부부예요. 그러면은 싸웠을 때 어떻게 감정을 처리할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행복하잖아요. 싸우는 상황을 없애버려야 돼요. 하레토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이 돼요. 그 싸움을 만드는 상황이 많은 것 같잖아요. 가장 잘 싸우는 이유를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 뭐 씻지 않아요. 가끔씩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가 나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면은 세 개가 보통 전체 싸움의 원인의 80%를 차지해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싸워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하다가 싸우잖아요. 똑같은 욕을
듣더라도 내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쌍시용 욕보다도 머저리 그런 말이 진짜 듣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밥통이 듣기 싫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말만 안 하고 싸우면 돼요. 두 번째는 벌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이 잘못을 저 사람이 했어요. 5만 원이요. 그럼 그때부터요, 생각보다 큰 돈이어서 돈 주기 싫어서가 안 해요. 대신 이게 뭐 따뜻하게 대해주기, 요간하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부부싸움에서 폭력이 오가는 집 별로 없을 것 같고 다 신고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별로 안 해요. 욕설을 하던 물건을 집어던지던 내가 약자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대화 불가능해요.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게 실제로 맞는 게 폭력은 부부 상담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점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정말 사악한 사람들도 법률의 토대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에 잦아들기도 한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단계로 가면 이 부부관계는 파탄으로 봅니까? 아니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원인에 따라 다르죠. 불행에도 레벨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부부한테는요, 욕설과 폭언과 폭력이 어떤 형태로 멈추는 것만 되더라도요, 행복하진 않더라도 피해자의 불행은 엄청나게 없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도 봐요. 폭력이 멈춰지고 상호가 합의가 돼서 지내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폭력이라는 게 약간 수레바퀴여서 또다시 반복되고 더 증폭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이혼보다 훨씬 낫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부부폭력은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건강한 이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폭력이라고 하는 사악한 지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반대로 야, 이런 걸 하니까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지더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일 싸우는 그런 부부들이 사실 행복했었던 그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이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선물 주면 돼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거여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부터 아무리 큰 것까지 선물은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항상 상대방이 해야만 되는데 하기 싫었던 허드렛 일을 해주면 관계가 좋아져요. 설거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갈아달라고 했는데 한참 안 갈았던 전등을 갈아주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허드렛 일을 해주면은 대체적으로 관계는 좋아져요. 혹시 변호사님 있을까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법원에서 하는 합의 기일이에요. 근데 법원에 출석까지 했는데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질게요 하고 나가서 두 분이 대화하고 돌아와서 그냥 이혼 안 할게요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남편이 평소에 굉장히 일방적인 대화를 하던 분이었어요. 이거 해. 명절 때 우리가 제사 지낼 거니까 제사 지내. 이렇게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거에 질려가지고 더는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장을 받고 남편분이 약간 놀란 거예요. 나는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한번 뭐가 섭섭했는지 얘기를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셨대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선물이 약간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어주려고 하는 그 태도, 경청해주는 거. 사실 저는 이게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냥 사소한 것도 아이고 잘한다, 고마워. 작은 것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고 멋지게 생각하고 당신 진짜 최고야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하면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과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참고 살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분 봤어요. 교수님도 있을까요? 팁을 좀 주세요. 스턴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삼각형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열정이고요. 또 하나가 우정이고요. 또 하나가 신뢰관계에 기반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다 부양하려고 하는 부분일 수 있고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가족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이가 굉장히 좋은 동료, 친구처럼 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정과 헌신은 있는데 열정이 사라진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제로 했을 때요. 심각하게 부부 사이에서 거의 어깃장이 나고 서로가 이제 뭐 거의 접근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열정을 불러넣을 수 있는 그런 개입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물총극장이라고 그래서 남편분들끼리 막 시합도 하고 배우자들끼리 뭔가 하고 이러면 뭔가 이게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것이 무르익어서
되었을 쯤에 어떤 걸 했냐면 왜 영화에 보면 명장면들 있잖아요. 왜 예전에 보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보면 되게 격정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깐 이제 시연으로 보여주고 부부간에서 이제 이 우승하면 뭐 상도 준다 하면서 30분 정도 그걸 연습해보고 그리고 그 대사가 틀리면 물총을 막 쏘는 그런 것을 한번 배치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고조가 되니까 뭔가 여기서 경쟁심도 생기고 배우자하고 이걸 막 몰입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그녀로 보이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선물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부끼리 둘만의 시간을 갈 수 있는 호텔권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아니 갔더니 싸운다. 당연하죠. 몇 년을 7, 8년 동안 안 가봤는데 근데 그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튠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 먹고 둘만의 이야기, 시간들 이런 이야기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열정이 채워지면 서로에 대한 너그러움과 관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호칭 같은 거. 근데 이름을 부르느냐, 뭐 여보 해야 되냐, 혹시 입증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서로 존대하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통계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 호칭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으로 불렸으면 좋겠는지를 서로 합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호칭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야죠. 야, 너. 근데 사실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지점들, 관계가 깊어진다는 차원들은 상당히 유치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유치함, 어떤 면에서는 로맨틱한 환상, 이런 것들이 관계를 좀 굉장히 살릴 수 있는 좋은 불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용건 있을 때 전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적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부부들이요, 정말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왜 그러거든요. 사실 부부간의 진정한 대화가 어떤 면에서는 용건이 없는 대화인 거를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도 분명히 도움은 된다. 그렇죠.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부부 사이에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이런 자리 마련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또 지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을 볼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꼬대. 술 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보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티 안 나게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기꾼들 보잖아요. 별로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지식들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이겁니다. 10개의 문 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건 정말 힘들 때 벼랑 끝일 때일까요? 아니면 너무 편해가지고 이제 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포장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걸까요? 저는 특정 상황이라기보다는 내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 그 성격이 진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가령 이제 만약에 제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는 되게 상냥하게 잘해주겠죠? 그런데 종업원이 와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든지 내가 지금 당장 잘 보여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 진행할 때도요. 판사님 앞에서는 되게 유순하게 네 판사님 제가 그런 부분은 잘못했고 이런 부분 개선을 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판사님이 뭔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니 판사라고 해서 다 알아요? 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세 전환이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얻을 게 있는 사람한테는 다 나를 감추고 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걸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경우가 심지어 법정 안에서도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더 그렇겠구나. 그걸 저는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죠. 자기의 위치보다 너무 떨어졌거나 혹은 너무 올라갔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싹싹하고 괜찮았던 사람이 어느 직책을 다룬 순간 진면목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든다고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은 아니고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라고도 보기도 하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원래 진면목을 얘기할 때 무의식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꼬대도 있죠. 술 취했을 때? 술 취했을 때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말실수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유명한 격언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내하고 남편이 왔는데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저는 파리로 가려고요. 이 말이 사실요, 모순이 있어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죽는다는 게 나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는 파리로 갈 거니까. 공평하게 얘기했지만은 항상 It's not me, but you예요. 내가 아니라 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말실수가 이야기하는 도중에서 어떤 무의식적 측면이 살짝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실수가 보통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직면을 하거나 해석을 하면 살짝 나왔던 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숨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기되 잊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소극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보이지만 내가 그걸 다루지 않는 거.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말실수라고 하는 지점이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차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결혼할 때 차를 타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처음에야 장모님이 타고 뭔가 의식이 되지만 이게 3시간, 4시간 가다 보면 운전하는 토대 안에서 이 차는 나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끼어들고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그것이 거의 필터 없이 나오는 경우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진면목일 수도 있어요. 궁금한 게 한편으로는 운전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환경이 이 사람을 그렇게 푸시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운전과 얽혀져 있는 어떤 컴플렉스 혹은 자기 공간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굉장히 억압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풍선을 하나를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강한 억압 속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그 토대는 그것에 대한 살짝의 흠일 수 있고 거친 용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원장님,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진짜 성격이 삐직삐직 나오는 거.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건데 그 사람의 밑에서는 쭉 유지되고 있었던 게 본성인 것 같아요.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 뭔가 하면은요, 마음속에서 동정심이 많고 남을 원래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남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요. 그 사람은 실제로 착하고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착해 보이지만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가득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복수심이 나오지 않게 가리는 게 있어요. 겁이 되게 많아요. 사람도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겁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공격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공격적인 게 그 사람의 본성인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의미상으로도. 그래서 본성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감정의 결에 해당이 되는데 평소에는 외부적인 환경 혹은 자신의 의지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본성은 언제 많이 드러나느냐? 극단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아무도 보지 않아서 남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여유로울 때도 본성이 드러나는 거고 아주 긴박할 때도 본성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면 되게 착해 보여요. 나한테 착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과거에 항상 그 사람이 있었던 데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한테만 안 그럴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기꾼들 보잖아요. 별로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4번 정도 사기를 쳤어요. 그럼 나한테도 당연히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어요. 또 그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맨날 약속하면 늦어요. 그리고 말로는 나를 진짜 아낀대요. 아니요. 늦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본성은 나를 그냥 늦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맨날 나한테 일 잘한대요. 사장님의 본심을 알고 싶어요. 사장님이 월급을 안 올려줘요. 사장님은 나 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의 본성은 바로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도 안 주고 나한테 돈도 빌려가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이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결국 언제 생각하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괜찮게 보여요. 그러나 나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어떤 저 사람의 성격은 나를 갖다 싫어하면 어떡하나. 결국 그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밑에 있는 성격 중에 혹시 나중에 나한테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면은 나를 갖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성격 중에 어떤 면은 진짜 나를 아끼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놓칠까봐 이제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본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거를 믿으면 되는데 속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는 게 아니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해해요. 보통은 혹시나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고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고 양극성 성격 장애일 수도 있는 느낌이라면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티 안 나게 주위에서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가만 보면 험담하는 그 자리에 항상 그 사람이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가 이번에 들어온 김대리가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요. 뭐라고 하냐면은 김대리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럼 이게 너무 완벽하다고 하면 여기서의 반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 완벽할 수는 없죠. 거기에 이제 한 명이 낚입니다. 김대리가 좀 일은 잘하는데 조금 이렇게 개인주의 성격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바로 왜요? 불을 지피는군요. 대화의 장을 만들면서. 그렇죠. 진짜 이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 김대리가 막 화를 내면은 나는 아니야. 그분이 그러신 건데 나는 오히려 완벽하다고 그랬지. 이러면서 뒤에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려져 있는 커튼 뒤에 있는 조정자일 가능성이 있죠. 한 방에 알아내는 건 무리겠지만 그런 걸 좀 인격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혹시 삶 가운데 있을까요? 사실 업계 팁인데 한 가지만 말씀해보자면 우리가 순진하진 말자는 거죠. 화려한 언변에 속지 않고요. 그 모든 결과물들 다 좋은 프로젝트가 다 괜찮을 걸 뭔가 투쟁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정의를 위해서 한다. 대단한 일이야. 뭔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은 항상 휘황찬란하고 멋집니다. 근데 가만히 사태를 직시하고 있으면 안개 속에서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최종 결과물이에요. 최종 결과물의 과실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하시는 분이 그 결과물의 가장 큰 주인이 된다면 그건 한번 의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남의 공을 좀 가르쳐. 자기가 좋은 프로젝트 같이 하자,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결과물은 자신의 어떤 이기심의 발로인 경우들이 숨어 있기도 하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항상 와서 다 자기 끈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가르는 나만의 노하우 있을까요? 저는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을 잘 얘기하고 잘 파악하고 이거는 솔직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변형 질문을 많이 하기는 하죠. 가령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가셨던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네 하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혹시 그때 거기 간 게 언제쯤이죠? 시간이 밝았나요? 어두웠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해 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신분석 관련해서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해요. 정말 그럴까? 저는 너무 이타적이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너무 잘 돕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정말 그럴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을 처음에 배우기도 시작합니다. 제가 실제로 좀 투입됐던 어떤 경험이 있는데요. 왕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회사 안에서 좀 난리가 나서 공방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심리 검사도 하고 그런 평가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막 이런 것을 거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가해하셨던 분 있잖아요. 사실 그것의 가장 또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이 실제 가해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란 거는 그 A분과 가장 친한 그 사람이 마치 장기말 놓듯이 그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인 거를 그 검사의 토대에서 그게 드러났거든요. 제가 눈치를 챈 거잖아요. 그걸 그 사람도 알았고 그게 다 들켰을 때 저를 딱 보면서 묻더라고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진짜 친구인지, 날 진짜 좋아하는지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 같은 거, 그런 질문들 혹시 있을까요?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일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마음과 겉모습이 대략 일치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가장 신뢰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정하고 뭔가 다 양보하고 희생적인 사람. 사실은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는 그 사람은 회유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좋지 않은 의사소통 유형일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일치형의 사람, 정말 싫은 건 좀 싫다고도 얘기해주고 좋은 건 좀 좋다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약간 자연스러움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또 방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좀 갔다 올 수 있어? 그러면 네 지금 갔다 올게 이렇게 갔다 와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도 이게 너무 무슨 군대도 아니고 뭐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거, 너무 과소화되어 있는 거, 너무 비애를 맞추는 거, 너무 내 주장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속감정과 겉감정이 대략 일치되는 거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슬플 때 혹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친구도 당연히 좋긴 좋은데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됐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깊게 친하지 않은 친구는 은연중에 배 아픈 티를 내고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제일 경험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 걸 느꼈을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배신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 잘 믿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근데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잘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부주의해서 그래요. 부주의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귀찮아해요. 근데 우유부단함이 배신당하는 경우는 만약에 그 사람이 겁이 많아서 우유부단하잖아요. 잘 배신 안 당해요. 겁은 별로 없는데 착해서 우유부단하면 배신 잘 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배신당하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욕심이 있든 갈망이 있든 결국 우리가 배신은 인간관계 아니면 이거잖아요. 다들 내가 이래서 배신당했으면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난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단지 사람을 잘 믿는다고 해도 배신당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단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 싸한 기분이 든다면 그거는 좀 믿을만한 거죠. 단순한 직감의 영역을 넘어서서 많은 경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종합된 결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관력이 그냥 하나의 허상이 아니라 많은 경험에서 불러일으키는 토대라면은 한 번쯤 검증해 볼 필요는 있겠죠.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원래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기 위해서 보여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회적인 교육의 역할이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말고 너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가 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성이라든지 밑바닥에 있는 거를 우리가 구태여 들춰보는 것이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심리학의 학문 자체가 하나가 뭐냐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거든요. 가장 윗단에 있는 게 페르조나고요. 그 밑에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밑바닥에 그림자가 있어요. 사실은 무의식의 가장 첫걸음은 그림자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을 때 지킬 박사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요? 하이드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요? 둘 다죠. 양쪽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자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나의 열등한 부분, 나의 사악한 부분, 내가 진짜 숨기고 싶은 나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서 이걸 도대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아니 선하게 행동하면 되지. 근데 융은 사실 그것이 올바른 윤리적 선택에서의 첫 번째 전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들을 충분히 자기가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열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투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지점은 바로 자신의 분열된 제2인격, 그림자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그림자를 탐구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열등하고 내 인생 막 살아도 된다는 건가? 이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무지라고 봤어요.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빛도 있고 내가 그러한 그림자적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성격이라고 하는 말이 환상에 해당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랑 이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그 동업이 계속 좋은 상태로 끝나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진짜 성격이라고 믿으면서 서로 살지요. 동업을 하다가 동업이 안 돼요. 그럼 서로 싸워요. 그럼 우린 나중에 생각해요. 제 진짜 성격은 이렇게 이기적인 거였어.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진짜 성격은 뭔가 하면은 가장 나한테 마지막에 보여준 걸 보통 진짜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가린 게 아무도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게 본성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가 편해져 있거나 완전히 방심하거나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그게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 본성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얘가 탈억제되어 있을 때 너의 모습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인 신체적 고통에 놓이거나 굉장한 위험에 놓였을 때는 그때 역시 우리는 뭔가 의식적이라 의도적으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내가 굉장히 남한테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기적이 되지요. 그거는 그 사람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나쁜 모습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겁이 많아 보이던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완전히 자신의 충동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용감한 일을 갖다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펌들에서 처음에 사용하던 인터뷰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남들이 저에 대해서 좀 냉정하다고 오해해요. 그러면 인터뷰 담당자는 생각한대요. 그래, 냉정한 게 네 본성이구나. 그래서 너는 그게 들키고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4개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도 알고 있고 남도 아는 거. I know, you know예요. 나도 모르고 넘도 모르는 거. I don't know, you don't know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은 I know, you don't know가 있고 you know, I don't know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본성은 이 양쪽 사이에 존재해요. 나는 평소에 잘 감추고 있어서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알아요. 그거 본성이에요. 또 반대도 있어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나만 아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 또한 반전이라는 의미에선 본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본성이라는 말의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내가 진짜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계된 건데요. 내가 진심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한테 맨날 엄마 게임 여기까지만 할 때 애들 맨날 진심으로 약속해요. 그러나 결국 약속을 못 지키니까 엄마가 애들을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믿어도 될 정도로 그 사람이 내한테 원하는 걸 할 정도의 내가 실력을 일단 갖춰야지 내가 신뢰를 얻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진심을 얘기했을 때 그 진심을 일정 기간 실천을 할 정도로 행동을 하느냐가 신뢰를 얻는 거예요. 결국은 신뢰를 얻는 방법은 약속을 가능하면 오랜 기간 동안 지키는 게 신뢰를 얻는 방법인 거지. 그거를 갖다 얻게 되는 어떤 언변이나 표상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급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말투를 쓰고 신뢰할 만한 복장을 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말투나 그런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경계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내가 신뢰를 얻는 방법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당분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표준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행동하면 돼요. 번외 질문입니다만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들,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첫째는 인성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여행이 대부분 차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미국에 여행 갔어요. 한 36시간 동안 넷이서 갇혀서 운전만 해야 돼요. 그런데 하하호호하고 괜찮잖아요.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도 그 사람이 계속 일관되게 되면 인성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죠. 고스톱 치다가 왕창 돈 땄을 때 얼굴 표정 보면은 인성이 어떤지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는 진짜 성격이 잘 나오거든요. 골프는 가만히 있는 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정말 뭐 골프채를 뭐 부러뜨리기도 하고 캐디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나랑 일할 때랑 그 사람이 가족 대할 때 다른 것 같죠? 대체적으로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 얘기는 보통 거짓말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나하고는 굉장히 나이스한데 얘기할 때 보면 맨날 아내랑 자식이랑 타박하고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족처럼 나하고 친해지잖아요. 똑같이 나 타박해요. 저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딱 보고 신뢰로운지 신뢰롭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관계에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봄 같은 순간이 있죠, 관계에는. 또 여름과 같이 열정 같은 순간이 있고요. 또 상실의 순간들이 있고요, 가을 같은. 그리고 혹독한 절망의 겨울의 시간들도 있고요. 이런 시간의 수레바퀴에 기대어서 어떤 면에서는 신뢰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있냐 없냐로 판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의 너비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좀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밝을 때,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또 어울리기 좋고 함께하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임할 때,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 몰려왔을 때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 회복 탄력성은 앞에 뭐 한 말가 빠졌잖아요. 이미 괜찮은데 뭐하러 회복해요. 절망스럽고 어려운데 거기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내가 옆에만 있어도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자신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요소가 있다. 긍정의 아우라를 이렇게 감정은 전염되거든요. 불안도 전염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도전감, 거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도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이런 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요,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느냐에 사실은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아갖고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위험해지잖아요. 그냥 가더라고요, 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타인을 동정하거나 타인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우뚝 설 수 있다. 우리 이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 회복 탄력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복이구나.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우라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 삶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해서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 그런 지식들을 나눠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듣고 싶은 이야기들, 좀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